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 결혼한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보내드리기 위해 녹음기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자꾸만 파르르 떨려옵니다. 제 입으로 저희 집안 이야기를, 그것도 이렇게 적나라한 속사정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들이 보는 저희 부부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어요. 성실하고 번듯한 남편을 만났다느니, 시댁 식구들도 점잖고 교양 있어서 복 받았다느니 하는 말들 말이에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저조차도 그렇게 믿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행복했던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어머님한테 전화가 올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마치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진동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발바닥까지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라 여기며 꾹 참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중간에서 잘 해결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도저히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힘들다고 호소했던 날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였던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의 저에게 했던 말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날부터였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겪어온 처절한 결혼 생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착해 빠졌던 제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통쾌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조금 무섭고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고통을 아주 공정하게 받은 만큼 정확히 돌려주었을 뿐이에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9이 되던 해 회사 동료의 소개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조그만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비슷한 계통의 다른 회사 과장이었어요. 동료가 밥이나 한 끼 먹는 셈 치고 나가보라고 해서 정말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키는 한 175 정도로 그리 크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편안해 보였어요.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태도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회사 일 많이 힘드시죠? 무역 쪽은 야근도 잦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저는 일 자체가 적성에 맞아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솔직히 일이 재밌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버티는 거죠, 뭐. 가식 없이 솔직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거나 멋있게 보이려 애쓰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일남일녀 중 장남이었어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두 남매를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도 없이 우리 둘 키우시느라. 어머님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효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부모님을 저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배우자에게도 잘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교제한 지 딱 6개월 되던 날 남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화려하거나 특별할 것 없는 담백한 프로포즈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싫지 않았고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어머님은 50대 후반에 아주 단아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파마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어서 와요. 민수가 얘기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실물이 훨씬 곱네. 어서 와서 앉아요. 어머니의 첫인상은 말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고 분하고 점잖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조그만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형제는 어떻게 되나? 오빠 한 명 있어요. 결혼해서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외동딸이나 마찬가지네.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우셨겠어. 네,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아주 묘하게 변했습니다. 뭐랄까, 살짝 못마땅해 하는 듯한 미묘한 불편함? 그때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애가 워낙 순해서. 네,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그래요. 결혼하면 고생 좀 할 거예요. 시집살이가 원래 다 그런 거니까. 농담인가 싶어서 어색하게 웃어 넘기려는데 시어머님은 전혀 웃지 않으셨습니다. 싸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남편이 황급히 끼어들었죠. 에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어른한테 지킬 건 지켜야지. 그게 예의야. 아, 당연하죠, 엄마.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첫 만남이라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겠거니 하고 좋게 생각하려 애썼죠.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로웠어요. 남편이 웬만한 건 다 알아서 척척 진행해 줬거든요. 예식장, 스튜디오, 신혼집까지. 저는 그저 남편 손잡고 따라다니며 결정만 하면 됐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좋으면 나도 좋아. 남편이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이 참 든든했어요. 정말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신혼집은 남편 직장 근처에 있는 20평짜리 투룸 전셋집이었어요. 조금 좁긴 했지만 둘이 알콩달콩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님은 무슨 연유인지 식을 진행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들 장가가는 날인데 좀 웃어요? 그냥 네가 이제 내 품 떠나서 다 컸구나 싶어서 그렇지. 눈가 훔치시는 모습을 보며 아들 장가 보내는 어머니의 섭섭함이려니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 초에는 정말 꿈처럼 행복했어요. 퇴근 후엔 같이 장을 보고 나란히 서서 요리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고요. 주말이면 손잡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죠. 여보, 나 진짜 행복해. 자기야, 나도 그래. 따뜻한 남편 손을 잡고 걷던 그 평온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시어머님과도 처음 몇 달간은 별 문제 없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댁에 들러 밥 한 끼 먹고 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래라, 오랜만이네. 이번엔 제가 맛있는 것 좀 만들어 갈게요. 됐다. 번거롭게 뭐하러. 그냥 몸만 와. 서로 부담 주지 않는 딱 적당한 거리였어요. 전화도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만 가끔 드렸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아주 평범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남편과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해 가을,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잔뜩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통화했는데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 혼자 계시는 게 많이 적적하신가 봐. 아가씨, 아직 같이 살지 않아? 민지는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대. 엄마 혼자 텅 빈 집에 계시는 시간이 너무 많으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주 연락드리면 어떨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때는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신경 써서 전화 자주 드릴게. 진짜?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남편이 안도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의 그 가벼운 약속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서막이 될 줄은요. 그날 밤, 저는 약속대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아이고, 미란아, 웬일이니? 그냥 안부 여쭈려고 전화드렸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이야 있겠니? 다행이네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알았다. 통화는 아주 짧게 3분도 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별다른 내용도 없었죠. 뭐야, 별거 아니네. 이 정도면 할만하네. 전화를 끝내고 그렇게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이틀 뒤, 이번엔 시어머님께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미라나? 나다. 아, 네. 어머님, 민수밥은 제때 잘 챙겨 먹이고 있니? 네, 그럼요.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요즘 애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던데 피곤해 보이더라. 그래요.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길게요. 그래야지. 남편 건강 챙기는 게 아내의 첫 번째 도리 아니냐. 그날의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또 전화가 걸려왔죠. 미라나? 네, 어머님. 오늘 날씨가 꽤 춥더라. 민수 옷 따뜻하게 입혀서 보냈니? 네, 걱정 마세요. 두껍게 입고 나갔어요. 그래도 네가 직접 확인해 봐라. 남자들은 칠칠 맞아서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 대충 걸치고 나갈 때가 많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 걱정이 유난하신 분이구나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서서히 목이 졸려오는 듯한 숨막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고도 처절한 싸움의 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죠. 매일 아침 8시 30분, 시어머님의 전화는 섬뜩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마치 기계로 맞춰놓은 알람처럼 오차 하나 없이 울렸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고 정확히 10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 네 글자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민수 잘 보냈니? 네, 어머님. 방금 나갔어요. 아침은? 네, 먹고 나갔습니다. 뭐 먹였는데? 계란 후라이랑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랑 해서? 뭐? 계란 후라이 하나 달랑? 그것만 먹였다고? 아니요, 어머님. 밥도 있었고 밑반찬도 꺼내줬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은 하여간 음식을 그렇게 대충대충 하니 원. 남편 출근하는데 뜨끈한 국에 밥상 제대로 차려서 먹여보내야지. 남자가 아침 든든히 먹고 나가야 밖에서 힘쓰는 거야.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옛날 분이시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어르신들 스타일이 다 그렇겠거니 좋게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간섭은 점점 더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수 양말 몇 켤레나 있니? 양말이요? 한 10켤레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밖에 안 돼? 더 사줘야지 세상에. 남자들 밖에서 뛰어다니는데 양말 금방 해진다. 냄새 나거나 구멍 난 거 신기지 말고 넉넉하게 사다 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옷 서랍도 좀 뒤져봐. 밴드 늘어난 거 있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갖다 버려. 남편 속옷 추레하면 남들이 욕해. 네, 다음 날도 어김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뭐 해 먹었니? 제육볶음 해 먹었어요. 고기는 어디거 샀어? 부위는? 마트에서 앞다리살 사다가 했는데요. 앞다리살. 거긴 퍽퍽하고 질기잖아. 돈 좀 더 주더라도 목살로 해야지. 민수가 부드러운 거 좋아하는데 그걸 몰라? 아, 네. 다음부턴 목살로 할게요. 양념은 어떻게 했는데? 고춧가루는 국산 썼니? 요리 레시피부터 재료 원산지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검사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아들 먹는 거에 워낙 진심이신 분이라 그러겠거니 하며 꾹 참았어요. 하지만 이틀 뒤 그 참을성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미라나, 빨래는 언제 하니?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몰아서 해요. 이틀에 한 번? 세상에, 그럼 땀 묻은 옷을 이틀이나 묵혀둔다는 거야? 냄새 안 나? 네, 냄새 안 나요. 양도 얼마 안 되고요. 아니야. 빨래는 매일매일 해야지. 특히 남자들 옷엔 땀 냄새 금방 배어.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좀 움직여. 알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간섭은 이제 생활 전반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청소기는 몇 시에 돌리는지, 창틀 먼지는 닦았는지, 화장실 물때는 제거했는지, 심지어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도요. 미라나, 너 머리 잘랐니? 네, 좀 길어서 관리하기 편하게 단발로 쳤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참하고 예뻐 보이는 법인데, 민수도 긴 머리 좋아하지 않니? 네, 뭐. 처음 3개월은 그저 앵무새처럼, 네, 네, 대답만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 횟수가 하루 2번으로 늘어나더군요. 저녁 전화는 귀신같이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걸려왔습니다. 민수 들어왔니? 아니요, 아직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좀 길어지나 봐요. 무슨 회의를 맨날 이렇게 밥 먹듯이 해? 회사 일이 그렇게 많니? 바쁜 시즌이라 그런가 봐요. 너 지금 당장 민수한테 전화해봐라. 어디쯤인지? 네? 지금 회의 중일 텐데. 빨리 해봐. 남편이 밖에서 뭘 하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니? 저는 결국 떠밀리듯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응? 집 앞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아, 알았어.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할게. 남편은 집에 돌아와 시어머님과 통화하며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 집에 왔어요. 괜찮아요. 피곤하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여보, 어머님이 요즘 전화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 원래 엄마가 좀 걱정이 많으시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래도 하루에 2번씩 매일 전화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 에이,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래. 우리가 좀 이해해드리자. 응? 그놈의 이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견디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전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전화벨이 울렸죠. 며느리, 점심은 먹었니? 네, 집에서 대충 먹었어요. 대충? 또 라면 끓여 먹었니? 아니요, 밥 먹었어요. 애가 지려면 몸 관리 잘해야 돼. 밥심으로 사는 거야. 네, 점심 메뉴까지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인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기분.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남편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이었죠. 어머님? 그래, 나다. 민수 자니? 아니요, 아직 안 자요. 그럼 뭐하니? 그냥 TV 보고 있어요. TV.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애를 여태 안 재우고 뭐 하는 거니? 피곤하게. 얼른 TV 끄고 재워라. 네. 전화를 끊고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얼른 자래. 벌써? 이제 10시인데? 그래도 어머님이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그럼 자자. 엄마 말씀 듣는 게 속 편하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성인 부부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 그런데 남편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불만을 가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이제 시어머님의 전화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오늘은 또 몇 번이나 전화가 올까 가슴 졸이는 것이었죠. 친구들과의 약속조차 마음 편히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전화 시간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저 오늘 오후에 친구 좀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명동이요. 명동? 거긴 사람 바글바글한 데 아니니? 요즘 독감 유행이라는데 굳이 가야겠어? 마스크 잘 쓰고 조심해서 다녀올게요. 그래도 웬만하면 집에 있는 게 낫지 않겠니? 괜히 병오만 오면 민수한테도 안 좋잖아. 결국 저는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로 둘러대고 문자를 보내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고 초라할 수가 없더군요. 나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울컥거리는 마음에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돌아오는 건 늘 똑같은 대답뿐이었죠. 엄마가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잖아.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니까 네가 좀 참아.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순수한 걱정인지 아니면 병적인 집착과 통제인지 그리고 그해 겨울 제가 품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1박 2일로 지방 워크숍을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음, 운전 조심하고 잘 다녀와. 남편을 배웅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란아, 민수 워크숍 갔지? 네, 어머님. 방금 출발했어요. 너 혼자 집에 있으려니 무섭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익숙한데요. 뭐?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여자 혼자 빈집에 있으면 위험해. 짐 챙겨서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민수 올 때까지 여기서 자고 가라고. 혼자 자다가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 나니까. 아니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 문단속 잘하고 집에 있을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가 왜 이렇게 고집이야? 어른이 오라면 올 것이지.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건 걱정이 아니구나. 명백한 통제구나.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조종해야 할 인형쯤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30 넘은 성인이 남편 하루 없다고 혼자 못 자서 시댁으로 불려가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거절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거절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이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시댁에서의 이틀 동안 저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 뭔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시댁에서의 2박 3일은 말 그대로 숨막히는 지옥이었어요. 아침 7시 칼기상.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님의 지휘 아래 아침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제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시어머님은 매의 눈으로 감시하듯 제 곁을 맴도셨어요. 미란아, 설거지물은 찬물 쓰지 마라. 기름때는 뜨거운 물로 팍팍 씻어야 뽀드득하게 닦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세미질을 왜 그렇게 하니? 이리 줘봐. 시어머님은 답답하다는 듯 제 손에서 수세미를 낚아채셨죠. 봐라.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야지. 알겠니? 네. 마치 유치원생 가르치듯 하나부터 열까지 참견하는 통에 기분이 묘하게 상했습니다. 저도 살림할 만큼 하고 설거지 깨끗하게 할 줄 아는데 말이죠. 점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파를 왜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 좀 더 잘게 다져야지. 죄송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배워야 나중에 고생 안 해. 습관이 무서운 법이야. 저녁이 되자 퇴근한 시누이가 들어왔죠. 언니, 와 있었어요? 왔어요, 아가씨. 엄마 오빠는 워크숍 갔지? 그래. 며느리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울까봐 내가 오라고 했다. 시누이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워낙 오빠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요. 오빠 없는데 며느리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이틀 뒤 남편이 돌아왔고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는지 남편이 슬쩍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가 뭐라 하셨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님이 대놓고 저에게 욕을 하거나 때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숨쉴 구멍 하나 없이 꽉 막힌 느낌. 그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님의 전화 감옥은 계속되었죠. 하루도 빠짐없이 집요하게요. 그러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의 봄, 꾹꾹 눌러왔던 제 인내심이 처음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회사 동기들과 저녁 약속이 잡힌 날이었지요. 들뜬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오후 5시 30분쯤 집을 나서려는데 어김없이 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며느리, 저녁 뭐 해 먹을 거니? 어머님,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나가봐야 해요. 약속? 그럼 민수 저녁은? 남편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랑 국 다 해놨거든요. 뭐? 남편 혼자 찬밥 먹게 하고 너는 놀러 나간다고? 네? 그게 안 된다. 당장 취소해.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따뜻한 밥상 차려줘야지. 밖으로 놔돌면 쓰니? 하지만 어머님, 이미 선약이라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친구가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엉?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이성을 놓고 말았어요. 어머님, 왜? 남편도 다 큰 성인이에요. 밥 한 끼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어요. 뭐라고?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제 친구들도 만나야 해요. 무조건 집에만 있을 순 없어요. 소화기 너머로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이 차갑게 내뱉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봐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죠.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8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왜?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엄마가 엄청 화나셨더라. 내가 나가서? 응. 나보고 혼자 밥 먹으라고 했다며. 엄마한테 대들었다면서. 대든 게 아니라 상황 설명한 거야. 밥도 다 차려놓고 나왔어. 그냥 데우기만 하면 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럼 문제가 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취소했어야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뭐? 고집?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냥 네 하고 한 번쯤 들어드리면 덧나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30 넘은 성인이야. 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까지 시어머니 허락받아야 돼? 누가 허락받으래? 그냥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 좀 낮춰. 친구들이랑 있어. 왜? 밖에서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싫어. 나 오랜만에 나왔어. 더 놀다 갈 거야. 야,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장난해? 당장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내가 데리러 간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기분이 아니었죠. 친구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사과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봐. 저를 쏘아보는 남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가 저녁 챙기라고 했으면 알겠다고 하고 들어앉아 있었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도리? 나한테도 선약이 있었다니까? 친구들이랑 몇 달 만에 만나는 자리였어. 약속은 다음에 또 잡으면 되잖아. 남편이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맞받아 쳤습니다. 왜? 왜 매번 나만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어머님 기분 맞추려고 내 일정 다 취소하고 내 생활 다 포기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지. 시어머니 말씀 듣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전화해서 감시하는 건 정상이고,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우리 부부 언제 자는지까지 보고해야 하는 게 정상이냐고.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 기가 막힌 한마디를 내뱉더군요. 야, 너는 참 별게 다 힘들다. 뭐? 남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 엄마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걱정이 이런 식이면 그건 정신적 폭력이야. 그럼 어떡해? 엄마 혼자 사시잖아. 외로워서 아들 며느리한테 의지 좀 하시는 게 그렇게 죽을 죄야? 외로우시면 친구분을 만나시든 취미 생활을 하시든 하셔야지. 왜 우리 삶을 쥐고 흔드시려고 해? 쥐고 흔들다니 말 다 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냐?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숨 막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럼 참아.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참아? 조금만 참으라며. 그 조금이 벌써 2년이야, 2년. 그게 뭐 어때서? 야, 니네 부모였어도 너 이렇게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장인 장모님이 전화해서 걱정하신다고 해도 너 이렇게 바락바락 개들고 짜증 낼 거냐고.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안 해. 자식 부부 숨 막히게 안 한다고. 그건 너네 집 방식이고 우리 엄마는 이게 사랑의 표현 방식이야. 표현 방식? 그래,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그걸 왜 삐딱하게만 받아들이는데?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벽이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봤죠.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밤새도록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다. 이 미친 상황이 비정상인 거다. 그런데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후로 시어머님의 전화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란 것을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의 언쟁 이후로 집안 공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최소한의 말만 던졌습니다. 밥 줘, 나 잔다. 마치 식당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거나 하숙집 주인에게 통보하듯 말하는 게 건조하기 짝이 없었죠. 시어머님의 전화는 여전했지만 그 내용이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란아, 남편한테 잘해줘라.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여자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게 미덕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매일 사과를 강요받아야 하는 건지 억울함에 속이 문드러졌지만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슬그머니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번 일은 우리 둘 다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응. 앞으로는 엄마 전화 좀 살갑게 받아줘. 응?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알았어.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겉보기에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그런 척 연기하며 살았죠. 매일 아침 8시 30분 시어머님의 감시 전화를 받고 남편을 왕처럼 떠받들어 출근시키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그렇게 제 하루는 온통 그들을 위한 봉사로 채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입사 동기였던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연락도 두절되고? 아, 미안해. 좀 정신이 없었어. 바빴어?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뭐 별일 없어. 야, 솔직히 말해봐. 너 결혼하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 된 것 같아. 그래? 음, 예전엔 부르면 바로 튀어나오던 애가 요즘은 맨날 안 된다고만 하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하나도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댁 때문에 힘들어? 시집살이 시키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괜찮아. 다들 그렇더라. 결혼하면 자기 시간 다 뺏기고 노예처럼 산다더니 너도 그러나 보네. 그치? 뭐,
그래도 가끔은 코에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우리도 너 보고 싶다고. 다음에 상황 봐서 꼭 나갈게. 전화를 끊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았는데 그곳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나 싶을 만큼 삿한 눈,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 푸석한 피부, 대충 질끈 묶은 머리. 생기발랄했던 저는 온데간데 없고 삶에 찌든 초라한 아줌마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인가? 자괴감이 밀려올 때쯤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거죠. 다녀왔어. 응, 왔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 어제도 찌개 먹었잖아. 그랬나? 아, 좀 신경 써서 차려줘.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니까 물리잖아. 알았어, 미안. 남편은 겉옷을 휙 던져놓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방에 홀로 서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는 뭐지? 밥 차려주는 기계인가? 감정 없는 로봇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저녁은 뭐 해 먹였니? 된장찌개요. 또? 어제도 그거 아니었냐? 네, 맞아요. 남편 입맛 도둑에 메뉴 좀 다양하게 개발해봐라. 밖에서 고생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성의 없이 그게 뭐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요즘 얼굴이 탁 사갔다며? 민수가 걱정하더라. 남편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살도 쏙 빠지고 안색이 영 아니라고. 몸 관리 좀 해라. 네, 며느리가 골골대면 우리 민수가 고생하잖아. 네가 건강해야 남편 뒷바라지도 제대로 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자기 아들 밥 못 챙겨줄까 봐, 자기 아들 고생시킬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남편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기 가질까? 갑자기 왜? 엄마가 자꾸 손주 보고 싶다고 성하셔. 주변 친구들은 벌써 손주 자랑하고 난리라는데 엄마만 없다고. 어머니가?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 넘었잖아. 늦긴 했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왜? 무슨 문제 있어? 그냥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준비는 무슨? 나이도 있는데 더 미룰 수 없어. 너 35이야. 노산이라고 엄마도 걱정 많으셔. 우리 빨리 갖자.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럼 나는 영영 갇히는 거야. 시어머니 간섭은 더 심해질 테고 육아라는 족쇄까지 차게 되겠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또다시 싸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냥 순리대로 하는 거지. 그 후로 남편의 아기 타령은 집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님도 전화할 때마다 압박을 가하셨죠. 며느리, 병원은 가봤니? 아직이요. 아직이라니. 빨리 가봐야지. 혹시 네 몸에 무슨 하자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 건강해요. 건강한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알지. 내가 용한 산부인과 예약해놨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네, 내가 같이 갈 테니까 시간 맞춰서 병원 앞으로 와. 어머님, 그건 좀, 왜? 시험이랑 가는 게 싫으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 혼자 가도 되는데 굳이 혼자 가면 의사 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잖아. 내가 가서 꼼꼼히 따져봐야 돼? 결국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시어머님 손에 이끌려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내내 시어머님은 쉴 새 없이 떠들어 대셨습니다. 애는 1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 회복도 빠르고 좋다. 늦으면 너만 고생이야. 네? 그리고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이야. 알지? 네. 진료실에 들어가 굴욕적인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궁도 깨끗하시고 호르몬 수치도 정상입니다. 임신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세요. 그럼 바로 애에 들어설 수 있는 거죠? 시어머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노력하시면 금방 소식 있을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네. 들었지? 이제 핑계댈 것도 없다. 부지런히 노력해라.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님이 뜬금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는 네가 우리 집 식구가 돼줘서 참 고맙다. 민수가 너 만나서 마음 잡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 앞으로도 네가 잘 내조해줘라. 노력할게요.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게. 넌 낳기만 해. 아무 걱정 말고. 도와준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포스럽게 들리던지요. 내 아이까지 뺏어가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려 소름이 끼쳤어요. 그날 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숨을 못 쉬겠어. 왜 또 그래? 어디 아파? 아니, 마음이 병든 것 같아. 마음?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이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또 엄마 얘기하려고? 꼭 어머님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내 삶이 없는 것 같아서. 여보, 다들 그렇게 살아. 결혼하면 뭐 매일 파티하고 노는 건 줄 알았어? 정말? 다들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고? 불행? 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남들 보면 복에 겨웠다고 욕해. 시댁이 빚이 있기를 해. 시어머니가 널 구박하기를 해? 그저 관심 좀 가져주시는 거 가지고 불행 타령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제 말이 외계어처럼 들리나 봅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남편에게도 시어머님에게도 더 이상 제 감정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 없는 대답만 반복하며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었어요. 감정을 죽이고 사니 차라리 편하더군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었어요. 제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정 식구들에게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요. 그렇게 고립된 채 3개월이 흘렀을 때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죠. 딸, 너 요즘 왜 이렇게 통소식이 없니? 엄마, 나 잘 지내. 잘 지내긴 목소리가 왜 그래? 다 죽어가는 목소린데.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 마. 엄마가 네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지. 무슨 일 있구나. 그렇지?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방이 속썩이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왜 그래? 시댁에서 뭐라 그러니? 저는 울먹이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숨통을 조여오는 전화, 감시, 남편의 방관, 강제 산부인과 검진까지. 엄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듣고만 계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네. 나도 미치겠는데. 남편은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 거라면서 나보고 이해하래. 외로우면 경로당을 가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해야지. 왜 멀쩡한 며느리를 잡고 늘어져? 그건 병이다. 병. 딸,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와. 엄마, 일단 나와서 좀 쉬어. 그러다 너 진짜 병난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안 돼, 엄마. 내가 나가면 일이 더 커질 거야. 감당 못해. 그럼 어떡할 건데?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살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었지만 발을 뗄 용기가 없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 제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왔어요. 여보, 대박 뉴스. 뭔데? 엄마가 우리 아파트 단지 근처로 이사 오시기로 했어. 뭐? 음, 혼자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챙겨드리기 힘들잖아. 가까이 계시면 반찬도 갖다 드리고 엄마도 우리 집에 자주 오실 수 있고 좋지?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전화로도 모자라 이제는 매일 우리 집에 들이닥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거구나. 내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판사판이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아주 처절하게 되돌려 주겠어. 제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시어머님이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신 건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였어요. 걸어서 10분,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었죠. 이사 당일 짐 정리를 도와드리고 나오는데 시어머님은 아주 흡족해 보이셨습니다. 예, 여기가 훨씬 좋구나. 너희 집도 가깝고 왔다 갔다 하기 딱 좋네.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끔찍한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으니까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했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님은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매일 우리 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아침 9시에 딩동 하고 오셔서 쉬시다가 점심을 드시고 저녁까지 드시고 가실 때도 있었죠. 처음엔 무슨 용건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어머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혼자 있으니까 적적해서 왔다. 나 커피 한 잔 진하게 타주렴. 커피를 대령하면 시어머님은 상석에 앉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셨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랴, 청소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잠깐 이리 와봐라. 네? 왜요? 이 그릇장 말이다. 이거 정리가 영 엉망이네. 다시 싹 뒤집어서 정리해야겠다. 어머님이 저번에 정리해 두신 건데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쓰기 불편하잖아. 당장 다 꺼내. 그렇게 멀쩡한 그릇장을 하루 종일 뒤엎고 다시 정리해야 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며느리, 오늘 점심 뭐 먹을 거니?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내가 해줄게. 냉장고 좀 열어봐라. 네. 어머, 야채 꼬라지가 이게 뭐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당장 마트 가자. 옷 입어. 그렇게 매일매일 제 하루는 온전히 시어머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어머님 맞이할 준비, 오시면 시중 들기, 장보기, 밥 차리기, 설거지하기. 남편이 퇴근하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야 비로소 파김치가 된 몸을 누일 수 있었죠. 한 달쯤 지나자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으로 남편에게 호소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나 좀 힘들어. 왜? 좋잖아. 엄마랑 더 가까워질 기회고. 가깝다니. 나는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어머님 눈치 보느라 숨이 막혀. 여보,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며느리로서 조금만 더 이해해드려. 응? 또 그놈의 이해.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분이 터져 나왔죠.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돼? 벌써 3년째야. 3년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 너 잘해주려고 챙겨주려고 오시는 거잖아. 잘해줘? 나를 챙겨줘?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졌죠. 여보, 착각하지 마. 어머님은 나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야. 오로지 네 밥, 네 옷, 네 건강, 자기 아들 아니만 걱정하시는 거라고. 그럼 어때서 내가 엄마 아들 챙기는 게 죄야? 그래. 그럼 나는 뭔데? 나는 네 수발 드는 하녀야? 네 엄마 말동무 해주는 앵무새냐고.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핏대선 목소리로 소리쳤죠. 그렇게 싫으면 네가 나가. 꼴 보기 싫으면 나가라고. 뭐?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끔찍하면 이혼하든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저쪽 편, 시어머니의 아들이구나.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곱씹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님의 강요로 회사를 그만둔 탓에 저는 빈털터리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돈도, 직장도, 자존감도 바닥난 상태에서 맨몸으로 쫓겨날 수는 없었어요. 며칠을 끙끙 앓다 문득 오기가 생겼습니다. 왜 내가 나가야 해?
잘못은 저 인간들이 했는데 왜 피해자인 내가 쫓겨나야 하지? 절대 못 나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그냥은 안 나갈 거야. 그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경제적 독립이었죠. 몰래 이력서를 쓰고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다행히 운 좋게 한 달 만에 중소기업 격리직에 합격할 수 있었죠. 월급은 예전만 못했지만 당장 숨통을 틔워줄 소중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여보, 나 취직했어. 퇴근한 남편에게 덤덤하게 통보했어요. 취직?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면접 보고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출근해. 엄마는 아셔? 아직 내가 말씀드릴 거야.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일을 하겠다는 거야? 집에 있는 거 편하잖아.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남편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일은 무슨 일이냐?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게 돼. 어머님, 저도 사회생활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럼 민수 뒷바라지는 밥은 제때 챙겨줄 수 있겠어? 퇴근하고 와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이 안 되게 생겼냐?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출근 첫날 회사 공기를 마시는 순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어머니의 간섭 없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나도 사람이었지. 그래,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 죽어있던 자아가 다시 살아 숨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출근한 걸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님이 회사까지 쫓아오신 겁니다. 점심시간 막 밥을 먹으러 나가려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란아, 나다. 너네 회사 앞이다. 네? 어머님이 여길 어떻게? 점심 같이 먹자. 나와라. 어머님, 저 오늘 동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취소해라. 시어미가 여기까지 왔는데 밥 한 끼도 못 사주니?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갔어요. 회사 앞 식당에 앉자마자 시어머님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당장 일 그만둬라. 네? 네가 일한다고 설치니까 민수가 불편해하잖니. 저녁밥도 부실하고. 저녁은 매일 챙기고 있어요. 챙겨도 예전 같지 않아. 정성이 부족해. 그리고 너 꼴 좀 봐라. 피곤해 쩔었잖니? 여자가 얼굴 상하면 못 쓴다.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어머님, 저는 일 계속 할 겁니다. 너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시험이 말이 말 같지 않아?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밥막 우겨 넣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독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님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았고 집에 오셔도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죠. 어머님, 죄송해요. 회의 중이라 못 받았어요. 어머님, 저 몸살기가 있어서 좀 누울게요. 시어머님은 펄펄 뛰셨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지킬 삶이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많이 서운해하셔. 왜? 너 때문에 네가 요즘 너무 쌀쌀맞게 대한다면서. 내가 뭘? 전화도 잘 안 받고 오셔도 본체만 체하고 엄마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야. 일하고 오면 피곤해. 좀 쉬어야지.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지.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도리, 3년 동안 할 만큼 했어. 이제 그만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독해졌어. 음, 살려고 변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아무도 방해 못해. 남편은 기가 찬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비장한 마음으로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어요. 고부 갈등 대처법, 시어머니 심리 조종, 그리고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죠. 어머님, 이제부터 기대하세요. 제가 받은 사랑 아주 공정하게 이자까지 쳐서 돌려드릴게요. 제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시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숨 막히는 관심과 사랑을 퍼부어 드릴 작정이었으니까요. 전쟁의 서막은 다음날 아침부터 올랐습니다. 오전 8시 30분. 항상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던 그 시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제가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응, 며느리? 아침부터 무슨 일이니? 아침 문안 인사드리려고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다. 근데 갑자기 웬 전화냐? 그냥요. 어머님 잘 일어나셨는지 안부가 궁금해서요. 아침 식사는요? 아직이다. 이제 먹어야지. 꼭 챙겨 드세요. 빈속에 약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알람을 맞췄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칼같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다. 근데 왜 또 전화했니? 끼니 걸으실까봐 걱정돼서요.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있는 반찬 꺼내 먹으려고 왜? 어머님, 대충 드시면 안 되죠. 혼자 계신다고 대충 드시면 몸 상해요. 알았어. 알아서 먹을게. 국은 있으세요? 제가 어제 해다 드린 거 남았나요? 그래. 있다 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전화드렸죠. 어머님,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미란아, 너 오늘 왜 이러니? 전화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어머님 걱정돼서요. 저녁 혼자 드시면 적적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3번씩은 좀 그렇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챙겨야 한다고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했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꼬박꼬박.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님 목소리가 확연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전화 좀 그만해라. 나도 내 할 일이 있어. 어머, 어머님, 무슨 바쁜 일 있으세요? 아니,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괜찮으시겠네요. 어머님, 속옷 서랍 정리하셨어요? 뭐? 속옷? 네. 낡은 건 버리고 새 거 사셔야죠. 제가 주말에 가서 검사해 드릴게요. 구멍 난 거 입고 계시면 안 돼요. 아니, 됐다.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해. 에이, 며느리가 챙겨드려야죠. 어머님이 제 살림 챙겨주신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나자 결국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SOS를 치셨습니다. 여보, 엄마가 그러는데 너 요즘 전화 너무 자주 한다고. 음,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근데 엄마가 좀 부담스러우시대. 숨 막힌다고. 왜?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거랑 똑같이 하는 건데? 뭐? 3년 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거 기억 안 나? 매일 전화해서 밥 뭐 먹었냐, 양말 몇 개냐, 꼬치꼬치 캐묻고 확인하신 거? 그건 나도 며느리로서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그랬잖아.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으니까요. 2주째 접어들자 시어머님이 직접 저에게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이제 전화 좀 줄여라. 귀찮아 죽겠다. 어머, 어머님, 귀찮다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돼서 하는 건데 너무 하시네요. 걱정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저한테 3년 동안 매일 전화하셨잖아요. 저는 효부니까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 3배로 돌려드려야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아니요, 효도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효도야? 사람 피 말리는 거지.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요. 저도 어머님 너무 사랑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멈추지 않았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집요하게.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더군요. 민수야, 너 마누라 단속 좀 해라.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얘가 사람을 아주 들들 볶아.
하루에 전화를 꼬박꼬박 3번씩 해대는데 내가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겠다. 남편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너 번은 아니고요. 정확히 아침, 점심, 저녁 3번이에요. 3번이나 4번이나. 밥 먹었냐, 똥 쌌냐, 어디 가냐. 아주 징글징글하다. 어머님은 저한테 하루에 5번도 하신 적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건 저도 어머님이 외로우실까봐 식사는 잘 챙기시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지 알뜰살뜰 챙긴 것 뿐이에요. 효도상 받아도 모자랄 판에 화를 내시면 섭섭하죠. 그때 시어머님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셨어요.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지? 일부러라뇨.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런 건데요. 거짓말 마. 눈에 도끼가 가득한데 무슨 놈의 걱정이야? 어머님, 저는 웃음기를 싹 거두고 차갑게 정색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한 게 괴롭힘이고 엿먹이는 거라면 어머님이 저한테 지난 3년 동안 하신 짓들도 전부 괴롭힘이고 엿먹인 거였네요. 순식간에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뭐라고? 저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아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매일 전화 받아야 하고, 밥 메뉴 보고하고, 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고, 숨이 턱턱 막혀서 미칠 것 같았다고요. 그건 나는 네가 걱정돼서. 저도 어머님 걱정돼서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같지 않아. 나는 시험이고, 너는 며느리인데, 어떻게 같아? 사람 대 사람으로 똑같죠. 받는 사람이 괴로우면 그게 폭력이에요. 그때 남편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엄마가 충격받으셨잖아. 당신은 빠져. 3년 동안 내가 숨 막혀 죽어갈 때 당신 뭐 했어? 엄마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참아. 이해해. 그딴 소리만 했잖아. 또다시 효도 강요할 거면 조용히 빠져.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 시어머님은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바닥만 내려다보셨죠.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짓눌렀고 마침내 시어머님이 떨리는 입술을 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니? 네, 어머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셨어요. 매일 전화하고 간섭하고 그게 그렇게 끔찍했어? 네, 지옥 같았어요. 나는 그냥 네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민수 챙겨주느라 고생하는 거 아니까. 압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셨겠죠. 하지만 결과는 저를 말려 죽이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님도 이번 한 달 지옥 같으셨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으셨죠? 그래, 그랬다. 저는 3년이었어요. 3년을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시어머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미안하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구나. 널 위한다는 게 널 잡는 건 줄도 모르고. 어머님, 나는 내 아들 귀한 것만 알았지. 남의 집 귀한 딸. 마음 다치는 건 헤아리질 못했어. 미안하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님의 갑작스런 사과에 저도 모르게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3년의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아들 걱정되시고. 혼자 계시니 외로우신 거 알아요. 고맙다. 이렇게 모진 시어미 마음 알아줘서.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제 사생활이 있고, 제 감정이 있어요. 조금만 숨쉴 틈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다. 알겠어. 내 이제 다시는 안 그러마.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을게. 남편이 뻘쭘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군요. 여보, 당신도 똑바로 들어. 앞으로 또 엄마니까 이해해라. 이따위 소리하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아니야. 절대 안 그럴게. 미안해.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몰랐던 것도 죄야. 무관심도 폭력이라고. 그날 밤 시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란아, 고생 많았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며칠 뒤 시어머님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미란아, 나 오늘부터 문화센터 다닌다.
친구들도 사귀고 바쁠 것 같아서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다. 너희들도 잘 지내라. 저는 휴대폰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님도 저도 각자의 진짜 삶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이것으로 저의 복수극은, 아니, 처절했던 생존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복수, 성공적이었나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시어머님의 전화예요. 알람처럼 울려대던 전화가 이제는 일주일에 고작 한두 번, 그것도 아주 짧게 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별일 없지, 잘 지내니? 네, 어머님, 저야 늘 똑같죠.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나야 뭐 펄펄 날아다닌다. 오늘 친구들이랑 북한산 다녀왔는데 공기가 참 좋더라. 어머, 정말 좋으셨겠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다. 민수한테도 안부 좀 전해주고 끊는다. 뚝, 정말 이게 다예요. 예전처럼 밥은 뭘 먹었냐, 국은 끓였냐, 지금 어디냐, 꼬치꼬치 캐묻는 수사관 같은 질문은 이제 없습니다. 집에 오시는 횟수도 확 줄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오실까 말까 해요. 오셔도 예전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눌러 앉아 감시하시는 게 아니라 점심 한 끼 기분 좋게 드시고는 쿨하게 일어나시죠. 나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 가시게요? 차라도 한 잔 더 드시고 가시지. 그러세요. 아니야. 오후에 미용실 예약해놨어. 늦으면 원장이 싫어해. 나 간다. 드디어 시어머니도 당신만의 인생이 생긴 겁니다.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을 즐기시느라 며느리 간섭할 틈이 없어진 거죠. 그 덕분에 저에게도 제 삶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을 즐겼죠. 남편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던 남편이 이제는 제 눈을 보고 귀를 기울여줬어요.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꼭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죠.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 댁에 갈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은 가고 싶어? 나는 가면 좋긴 한데 당신이 피곤하거나 쉬고 싶으면 다음에 가도 돼. 당신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야, 나도 괜찮아. 오랜만에 가서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오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처음에는 얼마나 낯설고 신기했는지 몰라요. 물론 모든 게 동화처럼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180도 변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님도 가끔씩 예전 버릇이 툭툭 튀어나오실 때가 있죠. 민수, 요즘 기침하던데 배즙이라도 좀 다려 먹이고 있지? 네, 병원 다녀왔고 약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약도 약이지만 평소에 먹는 게 중요해. 내가 도라지랑 배 좀 보낼 테니까 꼭 끓여서. 어머님, 응?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님 건강만 신경 쓰세요.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또 주책이었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 서운해하시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이제는 금방 수긍하고 물러나십니다. 남편도 가끔 예전의 그 효자 본능이 꿈틀거릴 때가 있고요. 여보, 엄마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신대. 응? 미리 말씀하신 거야? 어제 통화하다가 갑자기 우리 집 김치찌개가 생각난다고 하시길래 오시라고 했지. 우리 이번 주말에 친구 부부랑 캠핑 가기로 했잖아. 선약 있는데 상의도 없이 오시라고 하면 어떡해. 아차, 맞다. 깜빡했네. 그럼 엄마한테는 다음에 오시라고 할까? 아니면 약속을 좀 미룰까? 당연히 어머님께 양해를 구해야지. 약속은 약속이잖아. 지금 바로 전화 드려. 알았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입국 다물고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으며 화병을 키웠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싫으면 싫다,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제 의사를 표현하죠. 남편도 난처해하면서도 결국 제 의견을 따라주고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규칙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희는 비로소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며칠 전 시어머님과 단둘이 차를 마시는데 불쑥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란아, 나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안하다. 네? 어떤 거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인데요. 뭘? 아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어머님께서 잘 이해해 주신 덕분이죠. 처음엔 괘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지독했더라. 네가 얼마나 숨이 막혔을지 역지사지로 당해보니까 뼈저리게 알겠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그때는 너무 독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시어머님이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마. 며느리도 내 자식인데 귀한 줄 모르고 막 대했어. 이제는 안 그런다. 네, 어머님, 믿어요. 그 투박한 손의 온기가 전해지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선택했던 그 복수극이 과연 100점짜리 정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독하다.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복수가 뭐냐? 패륜이다.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어르신들 눈에는 제가 얼마나 되바라져 보였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잘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며느리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요. 저는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분명 더 우아하고 현명한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로서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저로서는 그게 살기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치열했던 전쟁 덕분에 저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밑바닥까지 들여다봤고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질식시키지 않는 따뜻한 온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시어머님의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만나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그런 사이. 그게 진짜 행복한 고부관계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3년이고 10년이고 꾹 참고 사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 싸우셨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